삼국지 조조의 관도전투 승리의 1등 공신이 있으니 허유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허유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시청자 요청입니다. 허유의 자는 자원으로 형주 남양군 출신입니다. 원소의 젊은 시절 5 분주지우. 여기서 분주지우란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와 돕는 친구다. 장맹탁, 하백구, 오자경, 오덕유, 허자원. 여기서 허자원이 허유입니다. 형주 출신인데 기주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도 원소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오자경이 누군지 특정이 안 돼요. 오거냐 오석이냐 하는데 저는 오자란이라고 추측합니다. 허유가 역사의 중심에 처음 이름을 남길 때도 모반으로 등장합니다. 188년에 기주자사 왕분이 영제를 폐위할 모의를 꾸미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 자사는 병권이 없죠. 다만 병권을 쓸 일이 있으면 군 태수들의 병권을 동원할 권한은 있어요. 그때 황건적이 토벌된 이후로 온갖 도적들이 난립할 때입니다. 흑산적이 난동을 부리니 병사를 움직여야 된다. 이때 영제가 기주 일대를 순행합니다. 그런데 기주 하강군에 그 영제의 고향집이 있어요. 이 고향집에서 하루 묵고 가자 하는 걸 알고 왕분이 일을 꾸밉니다. 영제를 폐위하고 합비후를 세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의랑이었던 조조에게도 합류를 종용하였다. 조조가 거절합니다. 이건 옛날 이윤이나 곽광이 하려던 일인데 너는 이윤이나 곽광이 아니잖아. 그거 실패할 듯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화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윤과 곽광도 황제를 쉽게 바꿨던 게 아니다. 하물며 왕분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인데 실패할 듯하다. 결국 이 모의가 세워나간 듯합니다. 기록에는 태사가 점을 쳐보니 불길하다 하여 영제가 발길을 돌렸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합류를 종용했고 반대한 자들이 많았으니 당연히 발각될 수밖에 없죠. 영제가 뜬금없이 왕분의 군대를 해산하라는 칙서를 내립니다. 이에 왕분이 발각됐음을 알고 자결하였다. 이 모의에 허유가 가담했다 되어 있습니다. 허유는 왜 이 모반에 가담하였는가? 일단 당시 매관매직이 성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효렴이나 무죄로 일단 청거를 합니다. 그럼 청거됐으니 좋다 하고 상경하겠죠. 여기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지방의 자리는 2천만전에서 3천만전을 받았다. 여기서 돈을 대야 부임이 되는 것이고 돈 안 내면 취소되는 것입니다. 사마직 같은 경우에는 너는 청렴하니 300만전을 깎아주마. 사마직이 돈 주고 사는 거면 나 안 한다 했는데 강제로 돈을 뜯고 부임시켰다. 당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단경 같은 경우에도 매간매직으로 자리를 보존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패에 대한 나라 바로잡기 이건 사실 명분일 뿐이고 허유의 서사와 인평을 보면 이익의 밝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허유의 이 모반 합류 동기를 생각해보자면 사실 이 모반의 뒤에는 대장군 두무의 죽음과 관련이 좀 있어 보여요. 두무가 황관들과 손잡고 영제를 옹립했는데 그 황관들한테 결국 밀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무는 원시 가문과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허유는 원가의 아들인 원소의 친구였죠. 즉 이 모반의 뒤에는 황관들에 대한 앙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얘가 왕분이 모반을 결심할 때 천문을 보는데 천문을 잘 보는 양해가 이건 황문, 상시가 멸족할 모양새다. 이걸 듣고 왕분이 좋아했다 되어 있는데 나라의 주인이 바뀐다는 천문도 아닌 환관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타겟이 결국 환관들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보고 허유가 이건 좀 먹을거리가 있다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모반의 스케일이 상당히 컸어요. 평원의 명사 그 도구홍도 가담할까 말까 하다가 화음이 말려서 가담 안 하는데 사실상 이건 기주 세력의 중원 진출 시도라고 보거든요. 이 모반이 성공했으면 원소와 허유가 상당한 권력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저는 원소도 분명 이 모반을 알고 있었다고 봐요. 진일도 이 모반에 가담하는데 이 진일이 원소와 동양입니다. 그리고 진일에 붙인 진번은 태부까지 지냈고 두무와 함께 3군의 일원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더 재밌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때 영제가 이 모반을 알고 기주 일대 관리놈들 믿을 수가 없다. 태선을 실시하라. 태선이 뭐냐면 그 관직에 오른 자들이 적법하게 올랐는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비가 기주 안희원에서 현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반의 불똥이 유비한테 튄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도고관을 먼저 만나서 구워 삶으려다가 도고가 안 만나주니까 태수의 명을 날조해서 장 200대를 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진이 유비를 사면해주죠. 그리고 영제가 죽고 하진과 중상시들의 운명의 한판이 벌어지는데 하진이 죽어버리고 원소가 황관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 무주공산을 동탁이 꿀꺽합니다. 동탁이 소재를 폐위하겠다 하자 원소가 기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허유도 원소를 따라갔다.
원소가 결국 공손찬을 이기고 그 목을 조조한테 보내죠. 한편이었던 원소가 왜 공손찬의 목을 보내 조조를 협박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위 원소 격 예주문 보면 원소가 공손찬을 포위하고 있을 때 조조가 급습하려 했다 되어 있습니다. 공손찬의 목을 보고 조조가 상당히 쫄았다. 그리고 황하 일대에서 두 세력이 전역을 일으키니 관도대전이죠. 이때 허유가 계책을 냅니다. 꼭 조조랑 맞닥뜨릴 필요가 없다. 별군을 내서 그 군을 돌린 다음에 허도를 습격하자. 그럼 조조는 앞뒤로 갇힌 모양새가 된다. 저는 이 작전이 유효했다고 봐요. 물론 허도를 습격해서 함락하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준전을 보면 관도에서 조조의 물자가 풍족했던 배경에는 둔전을 건의한 조지와 그것을 실행한 임준이 있었다 되어 있어요. 이 둔전에서 나오는 군량을 임준이 어떻게 수송하냐면 술에 1000대를 한 단위로 10려를 짜서 그 주변을 두 겹으로 호위하였다. 즉 허도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후방을 교란하기만 했다면 이런 수송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원소가 그 계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시 원소는 조조를 화마 앞에 봉초 정도로 봤어요. 어차피 나의 대군이 불길처럼 내려가면 타 죽을 잡초 같은 세력이다. 두 세력이 대치하는 와중에 하나의 큰 사건이 생깁니다. 이건 순욱이 예측한 일이기도 한데 허유가 욕심이 많아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당시 업성은 신배가 지키고 있었는데 신배는 유도리가 없는 인물이었죠. 허유 집안 사람들이 재물을 축조하다가 발각되니 신배가 이들과 허유의 처자식들을 체포해버립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면 허유를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허유가 원소에게서 돌아서는 스모킹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유는 조조를 찾아갑니다. 조만정 기록인데 조조가 맨발로 나와 박수치며 반겼다. 원소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물었다 하죠. 이에 허유가 묻습니다. 군량 얼마나 남았냐? 이 군량 비축량은 극비입니다. 1급 군사기밀이에요.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그 새벽에 미국 원유재고량 발표 때 롱숏 호작 게임 하죠. 까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조조가 허유를 믿을 수 없으니 당연히 뻥을 칩니다. 1년은 버틸만 하다. 이에 허유가 아닐 텐데. 사실은 반년 정도 버틸 수 있다. 원소 이기기 싫냐? 나도 다 알고 왔다. 조조가 그제서야 사실은 한 달치밖에 없다. 방법이 있느냐? 이에 허유가 원소군의 극비를 내놓는 겁니다. 오소에 군량 술의 10,000대가 있는데 수비병은 별로 없다. 여기 털면 원소군은 3일도 못 간다. 원소의 결정적인 패착이 뭐냐면 저수가 간언을 했었습니다. 순우경의 1만 병사로는 치중을 지키기 충분치 않다. 장기를 보내서 함께 치중대를 호위하도록 해야 한다. 원소가 이 간언을 무시했죠. 조조의 일부 제장들이 허유를 의심했으나 조조는 여기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작전에 본인이 직접 가요. 직접 가는 거랑 안 가는 게 완전 다릅니다. 지휘관이 전장에 함께 있으면 서로 그 보는 앞에서 공을 세우려 하겠죠. 지휘관이 현장에 없으면 그 전공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부곡 하나가 순우경의 목을 베었다 쳐도 이게 위에 교위나 중랑장 전공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죠. 적극적으로 안 들이대는 겁니다. 정예 5천을 추려서 원소군의 옷을 입히고 깃발을 들게 했으며 군령을 내려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병사들의 입에 나뭇가지를 물게 하여 말소리가 나지 않게 하였다. 조만전 보면 중간에 원소군 경계병한테 한번 들켰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원소가 보낸 치중 호위병들이다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오소에 당도하니 순우경이 이를 알게 되는 거죠. 조조군의 병사가 적은 것을 보고 한번 나와 싸웁니다. 그런데 조조가 데리고 온 정예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조조가 보고 있으니 병사들이 서로 용맹하게 개돌치는 거죠. 눈에 띄는 전공을 세우면 바로 출세가 보장되거든요. 이에 순우경이 바로 다시 진지로 들어가 존버하다가 피 터지는 백병전 끝에 오소가 함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우경과 그 부하들의 코를 베었다. 조조가 순우경을 살려두려 하였으나 허유가 제 거울 볼 때마다 코베인 원한을 잊지 않을 듯. 이에 조조가 순우경을 죽여버리는데 허유가 오소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조조가 오소로 출병할 때 허유도 같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작전상 앞잡이로서의 가치, 그리고 중요한 건 허유의 말이 구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소의 함락으로 조조의 본대를 빈집하고 있던 장압과 고람도 조홍한테 항복해버리고 원소는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조조가 업성을 함락하는데 전공을 세웠다. 그런데 전공을 믿고 조조를 편하게 대했다. 조조의 소자, 즉 아명을 스스럼없이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조만전에 조조의 다른 호칭이 게리, 길리, 아만이라 되어 있는데 보통 아명이 앞에 아가 붙거든요. 아만이라 불렀겠죠. 다만 위략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갑, 경불드가 불득기주야. 경이 나를 얻지 못했으면 기주도 얻지 못했다. 이에 조조가 연시야.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내심 불편했다 하는데 여기서 모갑, 이건 조조의 호칭이 아닙니다. 위략을 쓴 어화는 위나라 사람이에요.
이건 약간 불경한 일화죠. 아만 이렇게 부르는 걸 기록에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모갑 이건 아무개란 뜻이에요. 사가의 뭐랄까 피휘 비슷한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허유의 이런 돈 없는 언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런 건 1절만 하면 되는데 업성의 동문을 드나들면서 조조 가문은 나를 얻지 않았으면 여기에 출입도 못했다. 이걸 누군가가 꼰지르니 조조가 허유를 참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조조도 상당히 사적으로는 감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비한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서 유비를 따라갔다 온 주령의 병권을 몰수해버린다든가 하는 거 보면 허유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이죠. 사실 허유의 공이 지대합니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허유도 거들먹거린 이유를 보면 조조가 허유를 그에 맞는 대우를 안 했습니다. 보통 이런 공을 세우면 좋은 땅의 후자기와 그에 맞는 관직을 줄만한데 허유의 농공 행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허유는 이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명성을 그 보상으로 내세우려 했던 심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다른 이권들이 따라오긴 해요. 관도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라 하면 지방 군태수 이런 애들한테는 잘 나갈 것 같은 비상장조식입니다. 언제 중앙 정계로 화려하게 들어갈지 모르니 막 줄을 대고 돈을 바치고 그러겠죠. 조조가 허유를 중용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관도대전 이전에 순욱이 허유는 탐욕스러운 자니 원소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조조가 또 소인배는 중용 안 하죠. 이래서 조조가 입체적인 인물이라 하는 건데 당연히 허유의 당대나 후대 평이 상당히 안 좋아요. 명사록에 원술이 허유를 평하기를 허자원은 음탕하고 행실이 불순하다. 나관중 같은 경우에도 엄청 깠죠. 재밌는 게 뭐냐면 오나라 호종이 조예와 오지를 이간질하려고 모의하는데 오질이 송건한테 편지를 쓴 것처럼 꾸민 그 거짓 편지가 세 통 전해지거든요. 그중 하나를 보면 예전 허자원이 원소를 배반하고 조조를 따랐다. 만약 조조가 허자원을 믿지 않았다면 천하는 원소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 오지를 믿어달라. 앞서 말했지만 이거 오질이 쓴 편지 아닙니다. 호종이 꾸민 거짓 편지예요. 이런 부분에 인용이 되기도 했다. 사마광도 적국의 신하를 등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할 때 조조와 허유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중국 드라마 신상국의 이 허유 배우 있죠. 연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신상국 팀이 몇 년 뒤에 대성전기지 조광윤 그 드라마를 찍거든요. 조조가 조광윤으로 나오고 순욱이 그 황관 그 왕계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육손이 조광희로 나오고 장비가 장경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상국 그 몰입해서 보셨던 분들은 이런 투샷 그 조조랑 장비 같아서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암튼 허유가 바로 그 고해덕으로 나오거든요. 연기를 상당히 잘한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에 깨우며 이르기를 허유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길 허유가 병사를 통솔한 기록은 없어. 원소에 분주 지으면서도 그가 군의 통솔을 맡기지 않은 건 통솔이 그의 장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요. 하여 그의 통솔은 38 리메이크의 38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떠소? 그가 무력을 행사한 기록 역시 없어. 허나 조조의 오소습격 강행군에 동행한 바 있으니 전륜발이 육적 수준은 아닐 것이요. 하여 무력은 다소 올려 3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원소한테 제안한 허도 우회 습격은 해볼만한 작전이었어. 원소의 강점은 병력과 물자의 우위였으니 상대방이 경계해야 할 면적을 넓힐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 또한 조조군의 둔전에서 오는 치중대도 견제할 수 있으니 어찌 좋은 작전이 아니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허유는 조조가 원상을 상대로 업을 털 때에도 공을 세웠다 하였어. 원상의 인수를 빼앗아 성으로 던져 적의 사기를 꺾는 이런 잔머리가 아마 허유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공룡도 그의 지략을 크게 평가했고 순옥이 그를 박하게 평했다 하나 지략이 아닌 탐욕스러운 면을 꼬집은 것이기에 그의 지력은 괜찮은 편이요. 다소 올려 8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탐욕스러운 탕가누리였던 것으로 보여. 그의 정치는 38 리메이크의 41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가 원소의 젊은 시절 친구였으나 세간의 평이 좋지 않소. 결국 신배의 탄핵 압박에 조조군에 투항하였고 공을 세웠음에도 자중하지 않았기에 고발을 당하여 해를 입은 것이요. 그의 서사를 봐도 그 활약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그의 인간적 매력이 별로였다는 증거요. 하여 그의 매력 역시 38 리메이크의 24를 인용하도록 하겠소. 듣고 있던 관정이 슬그머니 묻기를 새로 인간한 전예가 밥을 너무 많이 먹지 않소? 게다가 밤마다 내 처소에 들어와 수작을 부리니 돈가스 계책은 도대체 언제 실행할 계획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머뭇거리며 답하길 화타의 말로는 곧 때가 올 것이라 하였소. 적응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오. 이에 관정이 대노하여 일가라니 이미 전에 그자의 발정이 시작되었거늘 계책을 따르지 않는 원소를 보는 허유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호통을 치고는 퇴청하니 손찬이 형은 다시 주섬주섬 오침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관도대전 비운의 1등 공신 허유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